제4부 황제의 길 제2권 한고조 열전 제3장 유방의 권력술과 한신의 죽음. 진희의 모반. 유경은 중대한 사명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 그간의 경위를 황제에게 고하니 유방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북방 오랑캐의 문제는 이로써 원만히 해결되었으니 오늘 밤부터는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소이다 그려. 유방은 묵툭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나자 이제야말로 태평성대가 왔는가 싶었다. 그러나 태평성대는 결코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었다. 옛 말에 내우외환이라더니 대외적인 우환이 없어지니 내부적으로는 재위계승 문제가 불거졌다. 유방에게는 부인이 두 사람이 있다. 처음 만난 조광지처는 정실 부인인 여황후이고 다른 한 사람은 수수대전에서 항우에게 참패를 하고 도망을 치다 척시촌에서 인연을 맺은 척시 부인이었다. 여황후는 나이가 들어 늙고 척시 부인은 아직도 꽃다운 미인이었다. 따라서 유방이 여황후보다도 척시 부인을 더 많이 사랑했을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여황후에게는 영이란 아들이 있고 척시 부인에게는 여이라는 아들이 있다. 조정에서 정실 부인의 태생인 맏아들 영을 태자로 책봉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척시 부인의 태생인 여인은 머리도 총명하거니와 무예도 남달리 뛰어난 점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유방은 맏아들인 영보다도 둘째 아들인 여의를 더욱 사랑하였다. 게다가 척시 부인이 밤마다 이부자리 속에서 간청을 해대는 바람에 유방은 마침내 태자를 갈아치울 결심을 하고 어느 날 그 문제로 중신회의를 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태자 영보다는 공자 여의가 훨씬 더 총명하고 유능한 것 같구려. 그러므로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해 태자를 여의로 바꿔버렸으면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자 중신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이구동성으로 가냈다. 폐하. 영태자는 정실 황후의 태생이옵니다. 여의 공자는 부실 황후의 태생인 까닭에 태자로 책봉될 자격이 없는 분인 줄로 아뢰옵니다. 국가의 대위는 반드시 정실 원자라야만 계승할 자격이 있는 것이옵니다. 그러자 유방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한다. 정실 태생이거나 부실 태생이거나 모두가 나의 아들임에는 틀림이 없지 않소. 태자란 먼 장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이므로 반드시 우수한 인물이라야 할 것이오. 내가 여의를 태자로 책봉하려는 뜻은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오. 유방은 간밤에 척시 부인의 간청도 있고 해서 자신의 뜻을 좀처럼 굽히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궁중의 모든 행사는 법도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법이다. 태자는 반드시 정실 황후의 몸에서 태어난 원자로서 책봉해야 한다는 것은 법도에 뚜렷이 명기되어 있었다. 그러기에 그 법도에 따라 큰아들 영을 이미 태자로 결정한 것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방은 이미 책봉한 태자를 폐위시키고 부실 소생인 여의를 태자로 책봉하겠다고 고집하고 나오니 중신들은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중신들은 제각기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간한다. 폐하. 궁중의 법도는 대강이므로 비록 폐하일지라도 범할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법도를 함부로 범하면 국가의 기강을 무엇으로 유지할 수 있소리까? 과연 그러하옵니다. 이미 책봉해 놓으신 태자를 폐위하고 자격도 없는 분을 태자로 바꾸시는 것은 국가의 기틀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이오니 그럴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이렇게 중신들은 이구동성으로 유방의 제의를 부당하다고 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방은 여의를 태자로 세우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여 다시 반론하였다. 도대체 법도란 왜 필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도란 것이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렇다면 법도에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다 손 치더라도 유능한 인물을 태자로 내세워서 나라를 이끌게 하여야 할 일이 아니겠소? 영태자를 폐위하고 여의를 태자로 책봉하려는 나의 의도는 바로 이 점에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오. 유방의 고집은 완강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백발이 성성한 상대부 주창이 벌떡 일어나더니 노기에 찬 어조로 외치듯 말한다. 태자를 바꿔 치운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이미 정해놓으신 태자를 아무 죄도 없이 어떻게 바꾸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만약 폐하께서 태자를 기어코 여의 공자로 바꾸시겠다면 저희들 중신들은 모두가 벼슬을 사퇴하고 물러갈 것이오니 폐하께서는 통촉해 주시옵소서. 조정의 원로 중신인 주창이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므로 유방은 부득이 태자 교체를 보류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척시 부인은 울면서 유방에게 매달렸다. 폐하가 여의 공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어찌하여 태자로 책봉하지 못하시는 것이옵니까? 폐하가 여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모두가 거짓 말씀이었음을 소첩은 이제야 깨달았사옵니다. 하며 눈물을 쏟는 것이 아닌가. 자고로 여자의 눈물 앞에서는 천하의 영웅 유방도 기가 죽는 법이다. 유방은 입장이 난처해하며 척시 부인을 이렇게 달랬다. 오늘은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조만간에 여의를 반드시 태자로 책봉해 줄 것이니 나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오. 이렇게 두 마누라 틈바구니에 끼어 시달리는 점에 있어서는 제왕이라고 해서 보통 남자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복은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지만 복불병행. 화는 한꺼번에 몰려온다. 화불단행이라고 하지 않는가? 유방이 태자 교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판인데 이번에는 묵특이 아닌 또 다른 오랑캐들이 예전에 연나라와 조나라의 땅이었던 구령을 마구 침범해 와서 백성들을 못살게 군다는 기별이 들어온 것이었다. 특히 대주에서 달려온 비만은 오랑캐 무리들을 속히 제압하지 못하면 대주는 머지않아 그들에게 빼앗기고 말게 될 것이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내우의 환이 겹친 셈이었다. 유방이 진평을 불러 대책을 강구하니 진평이 아랜다. 영포 장군과 팽월 장군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러올 수가 없는 일이옵고 한신 장군은 군직에서 해임되었으니 그를 보낼 수도 없는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지금 상국으로 있는 진희 장군을 보내 토벌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직 진희 장군만이 그들을 토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유방은 진평의 제안에 따라 진희를 불러 명한다. 경에게 정예군 10만을 줄 테니 대주로 달려가 오랑캐의 무리를 깨끗이 소탕해 주시오. 이번에 공로를 세우면 경을 대왕으로 책봉하리다. 진희가 머리를 조아리며 품한다. 많은 장수들 중에서 특별히 제게 대임을 맡겨주시어 영광스럽기 그지없사옵니다. 신으로서는 국가와 황제 폐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그러나 오랑캐 군사들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10만 군사만 가지고서는 그들을 깨끗이 소탕하기는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렇다면 경을 원수로 임명해 줄 것이니 군사가 부족하거든 현지에서 군사를 새로 징발해 쓰도록 하시오. 진희는 원수로 임명되어 10만 군사를 거느리고 대주로 출발하였다. 진희는 본시 한신의 그늘에서 자란 인물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한신에게 좋은 계략이라도 듣고 싶어서 대주로 가는 길에 한신을 찾아갔다. 진희는 한신에게 문안을 드리고 나서 저는 지금 황명을 받고 대주로 오랑캐를 소탕하러 가는 길이옵니다. 원수님께서는 좋은 계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부탁을 하였다. 한신은 우울한 시절을 보내고 있던 중인지라 진희에게 술을 권하며 물었다. 장군은 지금 대주로 쳐들어온 오랑캐를 소탕하러 가는 길이라고요? 예, 그러하옵니다. 하오니 원수님께서 좋은 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한신은 고개를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잠시 망설이면서 이 친구도 까딱 잘못하다가는 나처럼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군 하고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진희는 한신의 독백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니, 제가 비참한 신세가 될지 모르시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한신은 그제서야 자기 정신이 돌아온 듯 정색을 하며 진희에게 말한다. 장군은 지금 오랑캐를 소탕하러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장군이 만약 공을 세우고 나면 오랑캐를 소탕한 일과 내가 연조, 제, 초나라를 정벌한 공로에 비해 어느 편의 공이 크다고 생각하시오. 너무도 뜻밖의 질문에 진희는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원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옵니까? 제가 북방 오랑캐들을 소탕했다 하기로 그 정도의 공로로서 어찌 연, 조, 제, 초나라를 정벌하신 원수님의 공로와 비교할 수 있어오리까? 하고 말했다. 한신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한다. 내가 장군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오.
장군이 만약 오랑캐를 소탕하는 데 성공하고 돌아오면 일시적으로 왕작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오. 그러나 장군도 언젠가는 나처럼 한제에게 버림을 받아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오. 왜냐하면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보신탕 신세를 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오. 진이는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직접 당사자인 한신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의 조언을 결코 무시해 넘길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진이는 머리를 수그리며 한신에게 묻는다. 원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여야 그와 같은 화를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신은 오랫동안 묵상에 잠겨 있다가 대답한다. 장군은 지금 10만 군사를 가지고 있지 않소. 장군에게 한제가 원수의 직함을 주어 오랑캐를 소탕하게 한 것을 보면 한제가 장군을 무척 신임하고 있는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소. 그러나 장군이 나처럼 비참한 신세를 면하려거든 오랑캐를 소탕하고 나서는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한제에게 반기를 드는 길밖에 없을 것이오. 그러면 한제는 장군을 토벌하려고 직접 나설 밖에 없는데 그때에는 장군과 내가 공동으로 작전을 펴서 한제를 때려 부수고 우리가 천하를 장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어느 때에 그 일을 시행해야 좋을지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하오. 시기를 잘 택하면 성공할 것이로되 시기를 잘못 택하면 역적의 누명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오. 너무도 놀라운 한신의 제의였다. 그러나 진이 자신도 한신처럼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한신과 공모하여 배반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만약 한신의 말대로 천하를 얻게 된다면 자신도 일약 천하의 영웅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진이는 한신과 함께 밤을 새워가면서 오랑캐를 소탕하는 일을 비롯하여 이후의 계획까지 치밀하게 상의한 뒤 우선 군사를 이끌고 대주로 떠나갔다. 진이는 대주에 도착하자 많은 첩자들을 일선으로 보내어 오랑캐 군사들의 실태부터 염탐해 보았다. 며칠이 지난 뒤 첩자들이 돌아와 진이에게 고한다. 적은 4부대로 나뉘어 있는데 한 부대의 병력이 각각 5만여 명씩입니다. 그리고 만왕이라는 자는 대주성 근처에 진지를 별도로 구축하고 있는데 그의 부하도 3만 명가량 됩니다. 그러면 병력의 수가 20만이 넘는다는 말이냐? 아니옵니다. 그들의 후방에도 예비 병력이 4, 50만 명가량 가지고 있어서 결코 만만하게 여길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진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빛을 보이다가 그러면 그들의 총대장은 누구이더냐? 하고 물었다. 총대장은 하변적이라는 자이옵니다. 그 자는 큰 도끼를 잘 쓰기로 소문난 만부부당의 맹장이라고 합니다. 만약 원수께서 그놈 하나만 때려잡으시면 승기를 쉽게 잡게 되실 것입니다. 진이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이덕, 진산, 초초 등의 세 대장들과 함께 작전 회의를 열었다. 적의 세력이 워낙 막강하여 무력으로 쳐부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 같구려. 하여 우리는 계략을 써서 승리하기로 합시다. 세 분은 이제부터 내가 일러주는 계략을 잘 들어두었다가 그대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시오. 그리고 세 대장들에게 각각 별도의 군령을 내려 일선에 배치시켜 놓았다. 다음 날 진이가 군사를 이끌고 대주성 근처에 진을 치고 있는 오랑캐 앞으로 달려가니 만왕이 의기양양한 자세로 맞서 나오며 진이에게 큰 소리로 외쳐대었다. 유방은 묵특에게 겁을 먹고 공주를 내어 줌으로써 화평을 도모했다고 들었다. 나하고도 화평을 도모하려면 공주를 보내라고 유방에게 일러라. 너 같은 졸장부는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 빨리 돌아가 유방에게 내 말이나 전해라. 그러자 진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장검을 꼬나잡고 덤벼들며 외친다. 한제는 대한국의 황제 폐하이시다. 그런 어른께서 너 같은 오랑캐놈에게 어찌 공주를 보내주실 것이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고 주제를 알고 주접을 떨어라. 하며 있는 악다구리를 해댔다. 그러자 만왕이 성난 소처럼 달려들어 두 사람은 맹렬하게 부딪혔다. 그런데 만왕의 무술은 생각외로 변변치 않았다. 진이와 10여 합을 겨루면서부터는 눈에 띄게 수세에 몰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도끼를 번개치듯 휘두르며 달려나오는 장수 하나가 있었다. 그자가 바로 하변적이라는 총대장인 모양이었다. 하변적은 쏜살같이 달려나오며 벼락 같은 소리를 질렀다. 이놈아! 싸우려거든 나하고 싸우자.
만왕이 쫓겨 들어가고 하변적이 달려나오자 진이는 하변적을 상대로 싸우기 시작했다. 하변적은 과연 맹장이었다. 그러나 정작 싸워보니 소문으로 듣던 것처럼 맹장은 아니었다. 두 사람이 단둘이 싸우기를 무려 30여 합, 진이는 짐짓 힘에 붙인 모양으로 남쪽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하변적은 기세를 올리며 대군을 휘몰아쳐 맹렬하게 추격을 해오기 시작했다. 진이는 일부러 쫓기고 쫓겨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어느 강가에 이르렀다. 물은 그다지 깊지 않지만 폭이 좁은 데다가 물살이 제법 강한 산골 강물이었다. 진이는 말에 채찍을 가하며 재빨리 강을 건너와 버렸다. 그러자 진이를 추격하던 하변적은 뒤따르는 군사들을 향해 물이 깊지 않으니 모두들 빨리 강을 건너라 하고 외치기가 무섭게 자기 자신부터 강을 건너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하변적과 그의 부하들이 강을 절반 이상 건너왔을 때 벼란간 상류에서 산더미같이 커다란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면 강을 건너던 오랑캐 군사들을 한꺼번에 휩쓸어가는 것이 아닌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진이의 부하들이 상류에서 물을 막아놓았다가 일시에 터뜨린 것이었다. 강을 건너오던 오랑캐 군사들은 수없이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며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그러자 좌우 산골짜기에 매복해 있던 진이의 군사들이 떼를 같이하여 일시에 들고 일어서며 오랑캐 군사들에게 활을 빗발치듯 쏘아 갈기는 것이었다. 오랑캐의 총대장인 하변적만은 그런 대로 물결과 싸우며 강 건너편으로 기어 오르려고 했으나 진이가 재빨리 다가와 황동으로 된 12군 7청 무쇠석장을 바람개비처럼 휘둘러 무트로 기어오르던 하변적의 대갈통을 사정없이 휘갈겨 세찬 강물 속으로 처박아 버리고 말았다. 이로 인해 하변적은 급류에 휩쓸려 순식간에 익사하고 말았다. 만왕이 군사를 몰고 뒤따라 오다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아연실색하였다. 아, 우리가 저놈들의 술책에 감쪽같이 걸려들었구나. 만왕이 발을 구르며 한탄하는 바로 그때 부하들이 급히 달려오더니 대왕 마마, 우리가 진지를 비워둔 사이에 한나라 적병들이 우리의 병량과 마초를 송두리째 불태워버렸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만왕은 그 말을 듣고 까무라칠 듯이 놀랐다. 뭐야? 우리의 본진이 공격을 당했다고? 아뿔싸,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만왕은 어이없게도 한 시각도 되지 않아 3만에 이르는 군사를 잃고 눈물을 머금고 북방의 본국으로 총퇴각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진이가 대승을 거두고 대주성에 입성하자 성에서는 대대적인 축하연을 베풀었다. 그러나 진이는 이제부터는 유방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좋을지 그로서는 커다란 문제였다. 진이는 술을 마셔가며 혼자 생각해 보았다. 한신 장군의 말에 의하면 유방과는 고난은 같이 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던가. 유방은 천하를 통일하는 데 대공을 세운 한신조차 냉대에 오는 것을 보면 나 같은 것은 언제 죽이려 할지 알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신의 말대로 나는 이곳에 그냥 눌러앉아서 대왕 노릇이나 하기로 하자. 나중에 유방이 대노하여 군사를 이끌고 오게 되면 그때는 한신 장군과 합동작전을 펴서 유방을 때려 부수고 한신과 함께 우리가 천하를 차지해버리면 될 게 아닌가. 진이는 이런 생각이 들자 휘하 대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자기가 뜻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한 뒤에 만약 그대들이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먼 장래에는 그대들을 공에 따라 후백에 봉해줄 것이오. 하고 말했다. 이에 모든 대장들이 크게 기뻐하며 진이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리하여 진이는 이해 7월의 대주성을 근거로 삼고 대왕에 즉위하여 이웃에 있는 조선까지 병합해버렸다. 그러나 이같이 엄청난 비밀이 오래 유지될 수는 없었다. 이웃나라인 서위왕이 이런 사실을 유방에게 급히 알리니 유방은 크게 놀라며 소하와 진평을 한자리에 불러 상의한다. 나는 평소에 진이를 무척 아껴왔었소. 그런데 진이가 무엇이 못마땅해 배반을 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구려. 승상 소하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진이는 워낙 재주가 비상하여 배반할 소질을 풍부하게 타고난 인물이옵니다. 지금 조정에 있는 장수들 중에는 누구도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회남에 있는 영포 장군과 대량에 있는 팽월 장군을 불러 그를 토벌하게 하는 길밖에 없겠사옵니다.
유방은 그 말을 옳게 여겨 멀리 있는 영포와 팽호를 급히 부르는 동시에 전국 각지에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한신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영포와 팽홀에게 밀서를 급히 보냈는데 한신이 두 사람에게 보낸 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진이가 대주에서 모반을 했기 때문에 한제는 지금 두 장군을 불러 진이를 토벌하려고 하고 있소. 그러나 진이를 토벌하고 나면 두 장군도 나와 같이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 것이오. 왜냐하면 두 분도 그동안 보셨다시피 한제는 고난은 같이 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같이 할 수 없는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이오. 그러므로 두 장군은 회남과 대량에서 제각기 부귀를 누리며 한제의 부름에는 결코 응하지 말도록 하시오. 만약 내 말대로 하지 않고 섣불리 달려와 진이를 토벌했다가는 두 장군은 틀림없이 나처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릴 것이니 거듭 명심하기 바라오. 유방의 출병. 영포와 팽월은 한신의 밀서를 받아보고 크게 놀랐다. 한신 장군이 한제에게 얼마나 많은 원한을 품었으면 우리한테 이런 밀서까지 보냈을까? 한제의 이러한 성품을 모르고 우리가 진이를 토벌해버린다면 그때에는 우리 자신도 한신 장군과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말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영포와 팽월은 몸이 불편해 출병을 못하겠다는 상주문을 유방에게 올려버리고 말았다. 출병 불가능의 통고문을 받은 유방은 크게 노하며 소아와 진평을 다시 불러 상의하였다. 영포 장군과 팽월 장군이 모두 신병으로 출병을 못하겠다고 알려왔으니 진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소? 진평이 대답한다. 신이 생각하옵건대 진이가 모반을 결심하게 된 데는 세 가지의 동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첫째는 한신 장군이 현직에서 해임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이는 누구보다도 한신 장군을 두려워했는데 그가 천하통일에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당할 장수가 없다는 자신감에서 모반을 감행한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유방은 수궁의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듣고 보니 수궁이 가는 이야기요. 그러면 두 번째의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돼요? 두 번째의 동기는 폐하께서 요즘 들어 되도록 전쟁을 피하시려는 경향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진이는 그것을 알고 모반을 결행했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기는 조나라의 군사들은 옛날부터 강병이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모반을 결심했을 것이옵니다. 모두가 그럴듯한 이야기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소? 진평이 다시 아랜다. 신이 생각하옵건대 진이를 토벌하기 위해서는 폐하 자신께서 직접 원정에 오르시는 길밖에 없는 것 같사옵니다. 모든 정사를 황후 마마와 소하 승상에게 맡기시옵고 폐하께서 직접 주발, 왕능, 번쾌, 관영, 조참, 하후영 등의 대장들을 모조리 거느리시고 친정길에 오르신다면 진이는 기가 질려 절로 손을 들게 될 것이옵니다. 유방은 진평의 말을 옳게 여겨 몸소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친정에 나서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주발과 왕능에게 10만 군사를 주어 선발대로 먼저 떠나게 하고 유방 자신은 내전으로 들어와 여황후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말했다. 진이라는 자가 우리나라를 침입해온 북방 오랑캐를 물리치고서 대주에 눌러앉아 칭왕을 하며 반란을 일으켰기에 부득이 나 자신이 그 자를 토벌하러 원정을 다녀와야 하겠소. 여황후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 한신 같은 유능한 장수를 내버려 두고 어찌하여 폐하께서 직접 원정을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유방과 한신의 미묘한 관계를 잘 모르는 여황후는 유방의 친정을 만류하고 나왔다. 유방은 어쩔 수 없이 한신에 대한 의구심을 여황후에게 솔직히 말해줄 수밖에 없었다. 황후는 자세한 사정을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한신이란 자는 결코 믿을 사람이 못 돼요. 진이를 토벌하려고 한신을 보냈다가는 한신은 진이와 결탁하여 칼끝을 나에게 돌려댈지도 모르오. 내가 한신에게서 일체의 병권을 박탈해버린 것도 그 때문이었소. 한신은 계략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어떤 변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하오. 한신 장군은 그렇게나 믿지 못할 장수였습니까? 유방은 거듭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한신은 나의 그늘에서만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야심찬 인물이요. 거듭 말하거니와 그에게서 모든 병권을 빼앗아버린 것은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소.
내가 이번에 원정을 나가고 없으면 한신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어떤 일을 일으킬지도 모르오. 그러니 내가 부재 중에는 모든 국권을 황후 자신이 직접 장악해 주시오. 그래서 무슨 불상사가 생기게 되거든 소화승상, 진평대부 등과 직접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시오. 여 황후는 본시부터 권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인지라 유방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폐하께서 일시나마 국권을 대행하라는 분부를 내려주시면 신첩은 소하, 진평 등과 상의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나이다. 유방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한다. 한신의 문제를 생각하면 일시나마 도성을 비우기가 불안해 견딜 수가 없구려. 그러나 제 아무리 한신이라 한들 손과 발을 모두 잘라버렸으니까 별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한신이 의심스러운 태도로 나오거든 그날로 체포하여 죄상을 엄중하게 다스리도록 하시오. 그리고 소하와 진평을 그 자리에 불러 간곡히 부탁한다. 내가 없는 동안에는 황후에게 모든 국권을 대행하게 하였소. 소하 승상과 진평 대부는 국가의 개국원훈이시니 황후를 성심껏 받들어 국정에 빈틈이 없도록 살펴주기를 간곡히 부탁하오. 소하와 진평은 머리를 조아리며 품한다. 신들은 황후 마마를 충성스럽게 받들어 모실 것이오니 폐하께서는 만백성들의 소망대로 하루속히 승전의 개가를 올리도록 하시옵소서. 신들은 그날을 학수고대하겠사옵니다. 이리하여 유방은 만조백관들의 환송을 받으며 원정의 길에 올랐고 여 황후는 그날부터 국가의 대권을 한 손에 장악하게 되었다. 국가의 대권. 그것은 천하의 만사를 맘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었다. 그러기에 여 황후는 권력을 장악한 그날부터 권력에 대한 형용하기 어려운 흥미와 환희를 느끼게 되었다. 유방은 대군을 거느리고 한단성에 도착하자 우선 적의 실정부터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성주와 관리들을 한자리에 불러 묻는다. 진이는 지금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느냐? 성주가 대답한다. 진이는 곡양에 본부를 두고 여러 곳에 진을 치고 있사옵니다. 병력은 얼마나 되며 장수들은 몇 명이나 된다더냐? 진이는 신병들을 마구잡이로 긁어 모아서 병력은 50만에 가깝고 장수들도 유무와 초초를 비롯하여 20여 명가량 되옵니다. 그런데 그자들의 행패가 어찌나 포악한지 백성들이 들볶여 못살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하니 폐하께 없어 그들을 하루속히 토벌해 주시기를 백성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휘하 대장들을 둘러보고 웃으며 말한다. 지금 우리가 있는 한단은 중주의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진이가 이곳에 본부를 두지 아니하고 곡양에 본부를 둔 것만 보더라도 진이의 지모가 대단치 않음을 알 수 있소. 더구나 진이는 되는 대로 신병들을 끌어모았다고 하니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은 군사들이 아무리 많기로 무엇이 두렵겠소. 그러니 우리는 진이를 일거에 섬멸해버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대장 주창을 불러 명한다. 내가 진이를 직접 때려 부수기로 할 테니 장군은 시중에 나가 나의 길잡이가 되어줄 이곳 지리에 밝고 똑똑한 젊은 장사 4명을 골라오도록 하라. 주창이 시중으로 나가 한제의 길잡이가 되어줄 4명의 장사를 선발해가지고 돌아왔다. 때마침 유방은 장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4명의 장사들에게 웃으면서 물었다. 그대들은 어떤 방법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4명의 장사들은 입을 모아 대답한다. 폐하께서는 막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싸우시기는 매우 어려우실 것이옵니다. 저희들이 적의 허시를 소상하게 알아올 것이오니 적정을 잘 아시고 난 뒤 공격하시도록 하시옵소서. 유방은 껄껄껄 웃으며 말한다. 그대들이 그럴듯한 말로 나를 현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자 4명의 장사들은 정색을 하며 저희들이 황제 폐하께 어찌 감히 거짓 말씀을 아뢰 수 있으오리까? 의심받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옵니다. 유방은 다시금 파한일소하며 말한다. 하하, 나의 말은 농담에 지나지 않았노라. 이 자리에서 그대들을 천호장 요즘으로 치면 면장으로 임명해 줄 테니 적의 허시를 소상하게 알아오도록 하라. 내 장사는 뛸 듯이 기뻐하며 적진으로 달려나갔다. 생면부지의 4 젊은 장사에게 천호장이란 벼슬을 내려주니 좌우의 신하들이 크게 놀라며 유방에게 간한다. 아무런 공로도 없는 그들에게 무슨 이유로 천호장이란 중직을 내려주시옵니까?
유방이 웃으면서 대답한다. 병서에 중상지하 필류용부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들이 설사 나를 속일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짐이 이미 커다란 감투를 씌워주었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게 될 것이오. 그들이 적의 허실을 정확하게만 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진이를 간단히 쳐부술 수가 있을 것이오. 그러니 그들의 의욕을 북돋기 위해서라도 어찌 커다란 감투를 씌워주지 않을 수 있겠소? 여러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감탄에 마지 않았다. 유방은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내가 이곳에 와서 민심을 살펴보니 일반 백성들은 진이의 보복이 두려워 우리에게 협조할 기미를 좀처럼 보여주지 않고 있었소. 일반 정세가 이 모양이기에 내 젊은이에게 대단한 감투를 씌워 줌으로써 민심을 우리에게 돌리게 하려는 것이오. 한 사람에게 중상을 내려 줌으로써 만인의 인심을 돌려놓으려는 것이 나의 정책이오. 신하들은 유방의 원대한 계략에 더욱 감탄하였다. 한편 내 장사들은 곡양에 잠입하여 적정을 소상하게 알아가지고 돌아와 유방에게 고한다. 진이는 장수가 부족하여 시중의 장사꾼을 대장으로 기용해 쓰고 있었습니다. 장사꾼이란 본디 이해에 밝은 사람들이오니 폐하께서는 그들을 돈으로 매수해버리면 싸움을 간단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곧 중신회의를 열었다. 진이는 장수가 부족하여 장사꾼들을 대장으로 기용하고 있다고 하오. 그렇다면 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내란을 일으키게 하면 싸우지도 않고 자멸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적진으로 들어가 그들을 매수할 사람이 없겠소? 그러자 열중에서 누군가 손을 번쩍 들며 말한다. 신을 보내주시옵소서. 신이 내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나선 사람은 중대부 수하였다. 유방은 수하임을 알고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경은 천하의 세객이니 누구보다도 적임자요. 경에게 황금 100근을 줄 테니 꼭 성공하고 돌아오시오. 수하는 황명을 받자 위조 조서를 한 통 꾸며 가지고 10여 명의 종자들과 함께 곡양으로 진이를 찾아갔다. 진이를 만나기 전에 종자들에게 부탁한다. 내가 진이를 만나거든 면담 시간을 끌도록 할 것이니 그대들은 그 사이에 상인 출신의 장수들을 황금으로 매수해 버리도록 하라. 수하는 이렇게 적장들을 매수해 놓을 것을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진이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그리하여 진이를 만나게 되자 어전에 나왔을 때처럼 두 손을 읍하고 서서 진이를 군신지례로 깎듯이 받들어 올렸다. 진이는 오히려 어색한 듯 수하를 나무라며 말한다. 수하 대부와 나는 다 같은 한조의 신하였는데 무슨 까닭으로 나를 군신지례로 대해주시오? 수하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장군께서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한제를 상대로 천하를 겨루고 계시니 어찌 제가 결례를 하겠습니까? 만약 그랬다가는 장군의 칼에 제 목숨이 달아나게 될 것이 아니옵니까? 진이가 소리내어 웃으며 말한다. 대부는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오. 내가 모반한 것은 본심에서 한 일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단행한 것이오.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수하 대부는 나의 말을 잘 들어보시오. 한제는 워낙 천성이 가혹하여 고생은 같이 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오. 그는 워낙 의심이 많아서 대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대신에 지위를 박탈하거나 숫째 죽여버리는 가혹한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한신 장군의 경우를 보시오. 한신 장군은 천하를 통일하는데 얼마나 공로가 많았소. 그러나 한제는 정작 천하를 통일하고 나자 한신 장군에게 상을 내리기는커녕 원수의 직위를 박탈하고 지금은 그의 손과 발까지 모조리 묶어버리고 말지 않았소.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오랑캐를 물리치고 난 뒤 모반을 하게 된 것이오. 대부는 나의 이런 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오. 수하가 머리를 수그려 보이며 말한다. 실상인즉 저는 장군을 설득하여 귀순하게 하라는 황명을 받고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가져온 조서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만약 장군께서 순순히 귀순하시면 한제는 장군을 반드시 대왕에 봉해 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이는 수하가 거짓으로 꾸며온 한제의 조서를 읽어보았다. 과연 조서에는 귀순해 오면 일체의 잘못을 불문에 붙이고 대왕에 봉한다는 구절이 분명하게 들어있었다. 그러나 진이는 조서를 읽고 나서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이 조서는 나를 속이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의 조서요.
한제가 대군을 몰고 와서 이런 조서를 보낸 것은 싸우지 아니하고 나를 생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뭐란 말이오? 수아가 손을 내저으며 말한다. 주상께서는 장군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몰고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신들이 싸우지 말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간곡한 간언을 올렸기 때문에 주상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런 조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장군께서 타협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한제에게 사실대로 보고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진이는 오랫동안 심사묵고하다가 나는 암만 해도 귀수는 못하겠소이다. 한제는 국가에 공로가 많은 한신 장군조차 권력의 자리에서 쫓아내 버렸는데 한번 배반했던 나 같은 놈이 귀순을 한다고 살려줄 리가 없지 않겠소. 수아는 짐짓 한숨을 쉬며 장군께서 끝까지 귀순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저는 주상에게 그대로 보고하는 길밖에 없겠습니다. 하고 진이 앞을 물러나와 버렸다. 그리하여 영문 밖으로 나오니 대기하고 있던 종자들이 불이 나게 달려와 고한다. 유무와 초초 등 중요한 장수들은 모두 매수해 놓았습니다. 그들에게 황금 덩어리를 몇 개씩 안겨주었더니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제부터는 싸우지 않겠노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수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본영으로 돌아와 유방에게 모든 경과를 사실대로 보고하였다. 수아의 보고를 받은 유방은 크게 자신이 생겨 다음날 일선으로 대군을 몰아쳐 나갔다. 그러자 진이가 말을 달려나와 마상에서 유방에게 큰절을 올리며 말한다. 폐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대군을 여기까지 몸소 몰고 오셨습니까? 이에 유방은 소리를 높여 꾸짖듯 말한다. 나는 그대를 무척 아껴왔거늘 그대는 무슨 까닭으로 모반을 하는가? 그대가 모반을 했기에 나는 그대를 응징하러 왔노라. 진이가 맞받아 대답한다. 폐하는 진시황이나 초패왕과 마찬가지로 공신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옵기에 저는 부득이 모반을 하게 된 것이옵니다. 유방이 크게 노하며 뒤를 돌아다보며 누군가가 달려나가 저 역적놈을 당장에 주살해버리지 못할까? 하고 추상 같은 호령을 내렸다. 그러자 번쾌와 주발이 쏜살같이 달려나가 진이와 일전을 겨루었다. 그러나 진이의 무예는 대단하였다. 진이는 1대2로 싸우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았다. 이렇게 20여 합을 겨루도록 승부가 나지 않으니 이번에는 왕릉과 주창까지 가세하여 1대4의 접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자 진이는 새의 불리함을 깨닫고 남쪽으로 쫓기기 시작하였다. 남쪽으로 가면 유무와 초초가 대군을 이끌고 도와주리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남쪽으로 달려가도 유무와 초초의 군사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유무와 초초는 이미 황금에 매수되었기 때문에 한군과 싸우지 않으려고 군사들을 엉뚱한 곳으로 이동시켜버렸던 것이었다. 유방은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진이를 추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30리쯤 추격을 하다 보니 거기에는 4개의 진문이 있었는데 그 진문에는 많은 군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진이를 뒤쫓던 한나라 대장 번쾌, 주발, 왕릉, 주창 등은 진이를 대번에 때려잡을 욕심에서 적진 깊숙이 쳐들어갔다. 대장들을 미리 매수해 놓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덤벼들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공격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진이의 기마부대가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나오며 한나라 군사들을 닥치는 대로 쳐부수는데 그들 모두가 일기당천의 용사들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진이의 기마부대에게 기습을 당한 한군 병사들은 칼에 맞아 죽고 말발굽에 밟혀 죽고 하는 바람에 삽시간에 패색이 짙게 드리웠다. 이거 안 되겠다. 모두 급히 후퇴하라. 한군이 퇴각하기 시작하자 진이의 군사들은 더욱 기세를 올려 추격해오며 한군을 닥치는 대로 때려 죽였다. 그러나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바람에 진이는 멀리까지는 추격해오지는 않았다. 천만다행하게도 날이 어두워졌길래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한군은 제기가 불능할 정도로 막대한 병력의 손실은 물론 사기가 크게 꺾일 뻔하였다. 유방은 눈물을 머금고 안전지대까지 퇴각해오자 대오를 새롭게 가다듬으며 전군에게 새로운 군령을 내렸다. 적이 밤에 야습을 감행해 올지 모르니 모든 부대는 진문을 철저히 수비하라. 그런데 적장을 모두 매수해 놓았다고 했는데 적의 기세가 놀랄 만큼 막강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자 왕릉이 앞으로 나서며 아랜다. 유무와 초초는 매수되었기 때문에
오늘 싸움에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유무와 초초가 가담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진희의 군사들이 이렇게도 강하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오늘의 전투에서 진희의 용병수를 보니 그는 한신의 병법에 매우 정통하였습니다. 진희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덤볐다가는 큰일 날 것 같사옵니다. 마침 그때 대장 주발이 급히 달려오더니 폐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사이에 적병들이 우리 본진에 보관하고 있던 군량과 마초를 모조리 훔쳐가 버렸습니다. 하고 아뢰는 것이 아닌가? 유방은 그 보고를 받고 대경 실색하였다. 뭐요? 적에게 군량과 마초를 모두 도적맞다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싸운단 말인가? 군량과 마초가 없으니 부득이 우리는 한단까지 긴급 후퇴를 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한단으로 돌아가 군비를 재정비해 가지고 다시 와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유방은 기가 막혔다. 진희의 병법이 이렇게나 탁월할 줄은 정말 몰랐던 것이다. 더구나 왕릉의 말대로 진희가 한신의 병법과 막상 막하라고 한다면 그를 토벌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만 같았다. 유방이 한숨을 쉬며 말한다. 우리가 한단으로 후퇴하기 시작하면 진희는 그 낌새를 알아채고 기습을 감행해 올 게 아닌가. 유방은 평소부터 한신의 병법을 무척 두렵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기에 진희는 한신과 흡사하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진희에게도 은근히 겁을 먹게 되었다. 그러나 왕릉은 자신을 가지고 말한다. 우리가 군사를 몇 부대로 나눠 가지고 제각기 분리하여 이동하면 아무런 위험도 없이 한단까지 후퇴할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그럴까? 그렇습니다. 폐하께서는 진희의 야습을 걱정하시지만 저는 그와 반대로 그가 병법에 정통하므로 오히려 무모한 야간 기습은 하지 않으리라고 믿사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군사를 막론하고 부대가 이동할 때에는 적의 기습에 대한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야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기본 병법을 모를 리 없는 진희가 무엇 때문에 무리한 기습을 감행하겠습니까? 유방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감탄하듯 말한다. 장군의 말을 들어보니 과연 그렇구려. 나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나이를 먹은 탓인지 쓸데없는 염려를 하게 되거든. 그러면 날도 어두우니 지금 이 길로 한단으로 옮겨가기로 하세. 유방은 어둠을 틈타 그 길로 한단으로 옮겨갔으나 적의 기습은 받지 않았다. 명장의 최후. 한편 진희는 한군을 멋지게 격퇴시켜버리고 나서 유무와 초초를 불러놓고 호되게 꾸짖는다. 오늘 싸움에서 그대들이 나를 도와줄 생각은 아니하고 도망을 쳐버린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었다. 이번만은 특별히 눈 감아주겠지만 차후에 또다시 오늘과 같은 일이 있으면 엄중 처단할 것이니 제삼 명심하라. 차후에는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비마가 달려오더니 적은 지금 한단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중이옵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었다. 모든 장수들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이구동성으로 진희에게 품한다. 적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면 이 기회에 그들을 추격하여 철저하게 쳐부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회야말로 우리가 적을 전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장수들은 제각기 기습을 주장하고 나온다. 그러나 진희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린다. 그것은 안 될 말이다. 어떤 군사를 막론하고 무릎 부대가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철통 같은 대비책을 세워놓고 나서야 움직이는 법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섣불리 추격을 감행한다는 것은 섣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미 왕릉이 예상한 대로 진희는 병법에 정통하기 때문에 그런 추격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양군은 잠시 소강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한신은 진희가 오랑캐를 토벌하고 대주에 주저앉아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형세를 보아 자기는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 유방을 일거에 거꾸러뜨리고 천하를 대번에 장악할 꿈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진희의 소식을 듣기가 무섭게 유방은 진희의 반란을 토벌한다며 40만 대군을 몰고 친히 원정길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한신은 비밀리에 사람을 놓아 양군의 대치 상황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신부루를 다녀온 사람이 알려온 바에 따르면 진희는 곡양에 진을 치고 유방은 한단에 진을 치고 첨예하게 대치 중이라는 것이 아닌가? 한신은 그 소식을 듣고 혼자 한탄한다.
진이가 장강을 앞에 두고 한 단의 진을 쳤다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나 그와는 반대로 한재가 한 단의 진을 치고 진이는 곡양의 진을 치고 있다니 진이가 불리할 것은 확실하다. 지리와 병법에 능통한 한신은 양군이 대치하고 있는 장소만 보고도 승부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이에 초초함을 느끼던 한신은 진이에게 밀서를 보냈다. 한재가 지금 귀공을 정벌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그곳으로 달려갔지만 귀공은 한재와 싸울 생각을 말고 도성으로 직접 쳐들어오시오. 그러면 내가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 우리는 한나라를 일거에 뒤집어 엎을 수가 있을 것이오. 한신은 밀서를 신복 부하인 호상에게 주면서 진이에게 급히 전하라고 하였다. 호상은 밀서를 품고 집을 나오다가 또 다른 한신의 부하인 사공저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 두 사람은 단짝 술친구여서 사공저는 호상을 만나기가 무섭게 대뜸 술집으로 잡아 끌었다. 이 사람아, 지금 한신 장군님의 급한 심부름을 가는 길이어서 안 되네. 그러나 사공저는 호상의 손을 한사코 끌어당기며 말한다. 예끼 이 사람, 아무리 급한 심부름이기로 술 한 잔 마실 시간이야 없겠나? 꼭 한 잔만 하고 보내줄 테니 어서 들어가세. 이리하여 두 사람은 마침내 행길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가 술고래에다가 고주망태인지라 술을 일단 입에 댄 이상 한 잔으로 끝날 리가 없었다. 두 사람 간에 주고받는 술이 두 잔 석 잔이 10잔이 되어 마침내 곤드레만드레가 될 때까지 술을 계속해 마시고 말았다. 한편 한신은 호상을 진이에게 보내놓고 나서 또 다른 심부름을 시키려고 사공저를 불렀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사공저는 행방이 묘연하였다. 그러자 또 다른 하인이 말하기를 사공저가 오늘 낮에 행길가 주막에서 호상이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한신은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사공저가 혹시 나의 비밀을 알고 호상이에게 밀서를 빼앗아 내려고 계획적으로 술을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신은 비밀이 탄로날까 싶어서 사공저가 돌아오기를 눈알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공저는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한신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초조하였다. 만약 내가 진이와 내통하는 사실이 탄로나게 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아닌가. 한신은 마침내 마당으로 나와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며 가슴을 죄고 있으려니까 사공저는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다. 그런데 사공저는 술이 엉망으로 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한신은 화가 치밀어 올라 자기도 모르게 벼락 같은 소리를 질렀다. 이놈아! 아침에 나간 놈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다가 술이 떡이 되어 이제야 나타났느냐. 사공저가 만약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한신에게 감히 말대꾸를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엉망으로 취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한신에게 대들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댔다. 술을 마시다가 좀 늦었기로 왜 야단이시오. 내가 무슨 역적 모의라도 하다가 돌아왔단 말이오. 말할 것도 없이 사공저로서는 취중에 되는 대로 씹으려댄 말이었다. 그러나 한신은 역적 모의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하였다. 사공저의 입에서 역적 모의라는 말이 취중에 불쑥 튀어나온 말이지만 한신으로서는 자신의 비밀을 사공저가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다고 취중에 그를 붙들어 맞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기에 한신은 하인을 불러 이렇게 얼버무리는 수밖에 없었다. 저놈이 술이 취해 미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자기 집으로 끌어다가 잠을 재우게 하여라. 한신은 그렇게 둘러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저놈을 살려두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오늘 밤 안으로 저놈을 감쪽같이 죽여버려야 하겠다. 하고 결심을 하였다. 사공저를 집으로 쫓아버리고 내실로 들어오니 마누라 소씨 부인이 마주 나오며 걱정스럽게 묻는다. 사공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한밤중에 그렇게 야단을 치셨습니까? 한신은 지금까지의 경위를 마누라에게 상세하게 말해주고 나서 저놈을 살려두었다가는 큰일이 나겠으니 오늘 밤 안으로 아예 죽여버려야 하겠소. 하고 말했다. 그러자 소씨 부인은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죽여도 오늘 밤에는 죽이지 마시옵소서. 아무리 감쪽같이 죽여도 오늘 밤에 죽이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죽였다고 생각할 것이옵니다. 한신은 마누라의 충고를 옳게 여겨 사공저를 며칠 후에 죽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런데 그 일이 한신의 운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이야 그 누가 알았을 것인가. 한편 사공전은 집으로 돌아와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깨어나니 마누라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남편을 나무란다. 어젯밤 당신이 한신 장군한테 술주정을 무섭게 했기 때문에 장군이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술이 취했기로써니 그렇게나 위, 아래를 몰라보고 막 해댄대요. 사공전은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 하면서 말한다. 내가 한신 장군께 술주정을 하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도 기억이 없구먼. 아무리 취중이기로 한 장군에게 역적 모의를 했느니 어쩌니 하고 마구 대들었으니 한 장군이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지 않아요. 뭐야? 내가 한 장군을 역적으로 몰아붙였다고? 내가 아무리 취중이라도 그런 주정을 했을 리가 없을 텐데. 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당신이 그렇게 말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디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기로써니 지금 벼슬이 떨어져서 지내는 분에게 역적 운운이 뭐예요, 세상에 참. 하여튼 이제는 당신이 크게 경을 치게 생겼으니 지금이라도 급히 손을 써두세요. 그렇잖으면 당신은 한 장군 손에 죽게 될지도 몰라요. 이에 사공전은 크게 당황하였다. 그렇다면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도망이라도 가야지. 사공전은 부랴부랴 보따리를 싸들고 도망을 치려 하였다. 그러나 도망을 치면 어디로 갈 것이며 또 도망을 치게 되면 처자식은 영영 못 만나게 될 게 아닌가. 사공전은 보따리를 싸들고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옳다. 무턱대고 도망을 갈 것이 아니라 소와 승상께 부탁을 하여 한신 장군에게 용서를 빌도록 하자. 승상께서 중간에 나서주시면 한신 장군인들 설마 나를 죽이려 들진 않겠지? 사공전은 죽지 않으려고 그런 방도를 써보기로 하였다. 다행히 승상댁에는 전에도 심부름을 수 없이 다니던 일이 있었기에 부랴부랴 소와 승상을 찾아갔다. 승상 소아는 사공저의 말을 듣고 내심 크게 놀랐다. 그렇잖아도 한제는 원정을 떠나며 승상에게 내가 없는 사이에 한신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그의 동태를 엄격히 감시하오 하는 특별 부탁까지 하지 않았던가. 소아가 사공저에게 묻는다. 아무리 취중이기로 내 입에서 역적모에 운운한 것은 이만저만한 실언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알기에 평소부터 한신 장군한테 그럴 만한 어떤 사실이라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사공전은 머리를 이리저리 갸웃거리며 한동안 생각해보다가 자기 변호를 위해 이렇게 대답하였다. 특별히 의혹을 살 만한 일은 없었사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혹을 살 만한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사옵니다. 의혹을 살 만한 일이 전혀 없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소아는 눈을 크게 뜨며 반문하였다. 사공전은 내친 김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수밖에 없었다. 실은 한신 장군은 호상이란 신복 부하를 진희 장군에게 밀사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원정길에 오르신 이 판국에 다른 사람도 아닌 진희에게 밀사를 보낸다는 것은 중대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공전은 취중에 호상에게 무심코 들었던 말을 그대로 고해버렸다. 그 말을 들은 소아는 속으로 크게 놀랐다. 한신이 진희에게 밀사를 보낼 정도라면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통을 해온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소아는 사공절을 달래어 집에 가서 기다리라 하며 보내버리고 대궐로 급히 달려들어가 여황후에게 사실대로 품고하니 여황후가 크게 노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주상께서 원정길에 오르시며 승상과 나를 은밀히 불러 한신의 동태를 각별히 감시하라고 엄명을 내리신 일이 있지 않소. 그런데 한신이 진희에게 밀사를 보낼 정도로 모의가 분명하다면 승상은 한신을 속히 처치해 주시오.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소아는 그로부터 며칠 후 아무도 모르게 옥중에 갇혀있는 진희와 얼굴이 비슷한 사형수 한 명을 끌어내게 하여 목을 잘랐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나무 상자에 넣어가지고 일반에게 공개하면서 황제께서는 반란의 주모자인 진희를 완전히 정벌하시고 그의 수급을 도성으로 보내오셨다. 이로써 전쟁은 완전히 끝났기에 내일 아침에는 승상부에서 경축식을 거행할 것이니 만조 백관들은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도록 하시오. 하는 통고문을 군신들에게 모조리 돌려놓았다. 한신에게도 통고문을 보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한씨는 그 통고문을 받아보고 크게 실망하였다. 진이가 그렇게도 어이없게 패망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리하여 경축식에는 갈 생각이 없이 집에 눌러 있으려니까 소아가 별도의 특사를 시켜 편지를 보내오는 것이 아닌가. 오늘 같은 경축 행사에 국가의 원로인 장군이 참석을 아니하시면 되겠습니까? 폐하께서 돌아오시는 대로 장군께는 특별 포상을 내리시겠다는 기별이 왔으니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오늘의 경축 행사에는 꼭 참석하여 주시오. 소아. 한씨는 소아의 편지를 받아보고 우선 마음이 놓였다.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비밀이 탄로되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승상 소아는 평소에도 자기를 무척 아껴주는 사람이 아니던가. 소아가 이처럼 호의를 보이는데 끝까지 참석을 아니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것 같아 한씨는 내실로 들어와 부인에게 말한다. 입고를 해야 하겠으니 새 옷을 내주시오. 소씨 부인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커다랗게 뜨며 놀란다. 일전에 황제가 원정을 떠나실 때에도 병을 빙자하여 전송조차 안 가셨던 양반이 오늘은 무슨 까닭으로 입궐하시겠다는 것이옵니까? 소씨 부인은 예감이 좋지 않았던지 남편의 입궐을 적극 반대하면서 이렇게도 말하는 것이었다. 여 황후가 섭정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당신은 병을 빙자로 찾아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갑자기 입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옵니까? 한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한다. 승상이 오늘 경축 행사에는 꼭 참석해달라고 간곡한 친서를 보내왔으니 승상의 체면을 보아서도 아니 갈 수가 없는 일이 아니오. 더구나 황제는 돌아오는 대로 나에게 특별 포상을 내리겠다는 전지까지 보내왔다고 하니 암만 해도 오늘은 입궐해야만 좋을 것 같구려. 지혜롭기 그지없는 한신도 특별 포상이라는 미끼의 판단력이 크게 흐려졌던 것이다. 그러나 소씨 부인은 예감이 너무도 불길하여 또다시 반대하고 나온다. 저는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오늘은 입궐을 아니하셨으면 싶사옵니다. 당신이 입궐하셔도 여 황후가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입궐하시겠다고 하시옵니까? 한씨는 웃으면서 마누라를 달랜다. 여 황후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기로써니 그게 무슨 대수요? 여 황후는 일개 아녀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요. 그가 나를 감히 어쩔 수가 있겠소. 황제가 돌아오시면 나는 다시 득세를 하게 될 판인데 이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겠소? 한씨는 어떡하던지 세상을 또다시 휘둘러 보고 싶은 욕망이 간절하였다. 그리하여 마누라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코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말았다. 이윽고 축하식이 끝나자 여 황후는 내전으로 들어가며 승상에게 명한다. 내가 두 분과 긴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 승상은 회음 후 한신과 함께 곧 편전으로 들어와 주시오. 한신은 그때까지도 별다른 낌새를 채지 못하고 소아와 함께 편전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리하여 장락전 내문으로 막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대문 뒤에 숨어있던 40~50명의 장사들이 벼락같이 달려들어 한신에게 결박을 지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한신은 몸부림을 치며 외쳤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 놈들이 나를 포박하느냐. 그러나 아무리 소리치고 몸부림을 쳐도 때는 이미 늦었다. 소아는 한신을 굽어보며 추상같이 꾸짖었다. 장군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실 것이오. 여봐라. 황후 마마께서 특별분부가 계실 것이니 죄인을 장락전 단화에 꿇어앉혀 놓아라. 승상 소아는 이미 한신이 믿고 있던 소아가 아니었다. 한신은 소아에게 감쪽같이 속은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눈앞이 캄캄해왔다. 이윽고 한신은 결박을 당한 채 장락전 단화에 꿇어앉히게 되는 몸이 되었다. 한때는 천군만마를 질타하며 유방조차도 우습게 여겨왔던 천하의 명장 한신이었다. 유방은 10만 군사를 거느릴 능력밖에 없지만 자신은 군사를 얼마든지 거느릴 능력이 있다는 다다익선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호언장담을 했던 불세출의 명장 한신이었다. 그처럼 자신이 만만했던 한신이기에 장락전 단화에 결박을 당한 채 꿇어앉혀 있는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5만 가지 회한이 먹구름처럼 뭉개고 있었다. 마누라가 그처럼 만류했건만 내가 왜 고집을 부려가며 입궐했던가. 괴철이 삼국 분립을 그토록 권고했건만 나는 왜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유방의 그늘로 다시 돌아와 버렸던가. 그러나 아무리 뉘우쳐도 후회가 막급이었다.
곧이어 여황후가 대청 마루에 나타나더니 한신을 굽어보며 추상 같은 호령을 내린다. 죄인 한신은 듣거라. 주상께서는 그대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무명장수에 지나지 않았던 그대를 원수로 발탁하시어 군권을 일임하였으며 그대의 전공에 따라 제왕에 봉했다가 초왕으로 전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모반을 기도했으므로 황제는 운몽까지 몸속하셔서 그대를 생포해 오신 일도 있었다. 그때에 그대를 마땅히 죽여버렸어야 옳을 것이로되 관인 후덕하신 황제는 그대를 죽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회음후라는 관자까지 내려주셨다. 주상은 그대를 그처럼 사랑하셨건만 그대는 성은을 배반하고 진의와 결탁하여 또다시 모반을 기도했으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여황후의 질타는 준열하기가 그지없었다. 한신으로서는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을 막론하고 자신의 죄를 처음부터 인정하는 사람은 없는 법이다. 한신은 머리를 들며 말한다. 신은 진의와 결탁하여 모반을 기도한 일이 전혀 없사옵니다. 증거가 있다면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자 여황후는 한신을 노려보며 다시 꾸짖는다. 그대가 아무리 죄상을 부인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그대는 호상이라는 신복 부하를 시켜 진의에게 밀서를 보낸 사실이 있지 않느냐? 한신은 끝까지 부인할 생각에서 말한다. 누구한테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오나 신은 진의에게 밀서를 보낸 일이 전혀 없사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주리라. 나에게 그 사실을 밀고한 사람은 그대의 신복 부하인 사공저였다. 이래도 부인하겠느냐? 한신은 사공저의 밀고로 비밀이 탄로난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 그러나 죄상을 부인할 여지는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사공저는 밀서의 내용까지는 알고 있을 턱이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여황후에게 이렇게 항의하였다. 사공저가 신의 부하임에는 틀림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그자는 고주망태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밥 먹듯 하기로 유명한 놈이옵니다. 마마께서는 저의 하속배가 무책임하게 짓거린 말을 믿으시고 국가의 동량인 신을 어쩌면 이렇게도 가혹하게 다루시옵니까? 그러자 여황후는 크게 노하며 벼랑간 불호령을 지른다. 이 역적놈아! 아가리 닥쳐라. 황제께서 진의를 주살하신 뒤에 내가 진의에게 보낸 밀서도 이미 압수하고 계시다. 그 밀서의 내용에 의하면 진의가 도성으로 쳐들어오기만 하면 너는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 한나라를 일거에 뒤집어 엎겠다고 했다는데 내 놈은 그래도 죄상을 부인할 생각이냐? 이것은 한신에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소아가 꾸며낸 거짓 신문이었다. 그러나 한신은 여후의 입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의 밀서가 한제의 손에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여후는 한신의 모반을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측근에게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린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베어라. 그리고 저놈의 삼족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주살하여라. 한신은 형장으로 끌려가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다. 아, 나는 삼국 분립을 하라는 괴철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가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신세가 되었구나. 아, 괴철의 충언을. 괴철의 충언을.